가진 자가 물이 되어야 한다. 가진 자가 물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곳간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주되 물처럼 네 내 덕을 알아야 돼.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 갖지 못하고 춘천산 농사 짓고 이 노동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마음을 헤아려서 살며시 모르게 갖다 주고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너 배가 고프다 보니까 양식이 있다. 누가 갖다 놨냐고 고맙잖아. 그러면 그걸 먹고 어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니 임금을 칭송하는 거예요. 나라님이 나라님이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그걸 먹고는 더 열심히 도로도 닦고 성도 싸고 전쟁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진 자의 것을 풀어라. 그 다음에 높이 올라온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어떻게 요즘은 눈높이로 가서 백성 눈높이로 가서 그들을 쓰려고 구체적으로 헐벗은 사람은 배를 가서 주고 옷을 해입해 주고 가진 것도 약을 갖다 주고 함께 살아라. 그게 노장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진 자가 내려놓고 내려놓고 하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장기양이 시집을 갔다? 시집은 아까 말했잖아요. 삼체하고 아내가 죽고 아내가 난 남매의 자식을 둔 그곳에 이제 사실 그 부처자리잖아요. 가겠느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도 필요한 때 그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뭐야? 인물이나 코높이나 무슨 자동차나 시댁에 재산 보고 하셨으면 오늘가 완성해. 자, 그렇게 하는데 요와 같은 것들이 자라가도록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와 남편이 가지고 있던 고빈 사상이 있어요. 고빈, 가난을 구제하는 고빈 사상. 그것을 장기향은 여성이잖아요. 어머니잖아요. 쫙 빨아들여서 어머니가 잡수신 음식이 젖으로 변해서 자식을 위해 살죠. 이분들은 남자가 가지고 있던 그 노장 사상을 장기향이 먹고 젖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젖을 먹는 거예요. 그게 나눔이에요. 근데 조선사람의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데 다 나눠 먹이느냐. 거기까지 오늘 공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장기양이 말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배고픈 사람을 어떻게 다 누가 무슨 수로 다 구제하겠느냐. 양식으로서 말이야.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에 보세요. 중국의 그 15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서 하루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 숫자가 약 7억이거든요. 7억 좀 넘습니다. 7억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굶어서 죽는 사람 숫자가 중국에는 매일같이 거의 공식적으로 한 200만원, 300만원이 매일 죽거든요. 굶어 죽거든요. 그런데도 태어나는 게 더 많이 태어나니까 뭐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겠는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먹여 살리겠는가? 그래서 장기양이 말합니다. 저 많은 배고픈 사람들 매일 이 집을 몰려오니까 다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일일이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든 사람이 몰려오는 가운데서 지혜가 자란다고. 처음에는 지혜가 없을 때는 예를 들면 보리쌀 한 5복 주면 한 사람씩 주다가 한 옷만 주고 나머지는 마음을 주기 시작한 거야. 마음을. 그래서 물질보다는 마음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해 나갈 건데 이 양반이 학문이 뭐냐면 심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심학.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유학 안에. 그래서 마음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서. 그럼 이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때는 이건 있을 때는 사랑이라는 말이 생기지도 않거든요. 사랑은 중세 이후 오는 거예요.
제가 규모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막 나가면은 다 듣고 나서 그 참 괜찮은 걸 집에 가면 그만 잊어버려요. 왜냐면 내 생활에 바로 이렇게 접목이 안 돼요. 저는 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당장 지금 집에 가서부터 밥상에서부터 남편을 맞을 때부터 아이들과 대화할 때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당장 쓰일 수 있는 실용학으로 지금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문 생산해지 그래요. 그게 이제 6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얻어들은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신 것은 괜찮은 선택입니다. 돼야 될 건데 모르겠어요. 자, 그 이제 목이 마르신 분은 물을 잡수시고 소변이 마려운 분은 또 가서 소변을 보고 오시고 누구냐면 이분을 가르친 선생이 세 분이 있어요. 학봉 김성일, 서예 유성룡, 한강 정구 선생이 이 제자 하나를 키워줍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은 누구 제자냐면 퇴계 선생의 1번 제자, 2번 제자, 3번 제자. 근데 퇴계의 많은 학문 중에서 퇴계의 심학이 있어요. 아까 심학 봤죠? 마음 다스리는 학문, 그죠? 심학의 전통이 김성일, 유성룡, 한강 정구한테로 내려갔습니다. 같이 되었으니까. 그랬는데 이 세 분은 각각 선생에서 이어받은 심학을 자기화시켜요. 사람 다 조금 똑같이 마음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선생님의 것이 세 분의 제자가 조금 다양해졌잖아요. 그죠? 다양해진 것이 다시 경상으로 가서 합일점을 찾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하고 헤아리고 살펴서 대책을 찾아낼 때 이 세 분의 다양한 견해를 합의했으니까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경당 장흥효, 어머니는 안동건씨입니다. 안동건씨입니다. 이 두 분에게서 난 무남동년입니다. 아주 늦게 해서 자식을 태어나셨어요. 그랬는데 경당 선생 그러다 보니까 매우 청빈한 선비죠. 청빈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청빈하고 가난하고 어떻게 다를까? 가난은 그냥 풍족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청빈은 택하는 것이죠. 간단해. 그러니까 사람이 다 물질적인 요구는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학문적이나 사상적인 어떤 그 지향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욕심을 스스로 잘라내는 거죠. 불필요한. 그렇게 적게 먹고 하루 2번 먹고 단식하고 한 달에 5번, 6번 단식하고 단식을 하면 잠을 줄이려고 그래요. 잠을 줄이는 이유는 생각이 깊어져야 됩니다. 계속 영적인 교감을 해나가야 되니까. 바람 소리를 듣고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되고 햇빛이 전하는 말을 들어야 되니까 배가 차고 욕심을 채워가지고는 절대 그 경계에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문에 대한 특징이 좀 슬슬 이상해질 거야. 이 노자에서 온 거예요. 노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교사에 청빈을 했기 때문에 학문을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벼슬을 하거나 재산을 가지고 먹는 데서 관심을 끌어버리고 사는 거야. 여기에서 외동자로 태어나가지고 학자의 딸이니까 자기 집에 누가 많다? 책임 많으니까 책 속에서 자라고. 책 속에서 자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아버지가 늦게 두신 외동딸이니까 딸이 예쁘잖아요. 예쁜데 총명하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을 때 딸이 오래 기다리다 자식이 딸이 하나 낳는데 이게 조막조막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쁜 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정신을 못 차리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서당을 학교를 하니까 학생들이 옛날에 글을 소리내 읽잖아요. 그죠? 읽으면은 공부한 걸 따라 배워. 문 밖에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밖에서 저요 이런 게 문을 열고 오빠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는 서당 안에 못 들어가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책 안에 보면 나오는데 운세천이라고 하는 일종의 물리학이에요. 거리라는 게는 이제 요즘 물리학에서 표면 장력, 원심력 안에서 원심력은 이리 잡아 당기는 거 아니야. 장력은 여기 이리 당기는 거 아니야, 그냥? 그치? 그 다음에 물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숫자에서 3의 이승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승거장. 이런 원리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얼마나 있냐? 그런 걸 주로 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제 아버지가 재단을 물으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여기 꼬박꼬박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살 안쪽부터 벌써 천재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도 이제 글자를 아니까 스스로 다 터득을 해버려요. 이제 그게 불행할 조짐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어려서부터 글자 빨리 터득한 사람은 절대로 불행합니다. 이제 그러지 못하고 이제 부모들이 욕심 때문에 의사를 만들거나 판검사를 만들어 놓으면 도둑놈밖에 안 돼요. 요새 이제 검찰이 말을 많이 듣지만 사실 요즘 이런 식이라면은 법률 기술자들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문직 기술자들이라면은 그런 거라면 컴퓨터를 놓고 딱 숫자 집는 빼내는 훨씬 낫죠. 인간을 이리 비해감 줄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책이 많으니까 책을 읽어서는 안 될 책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읽는 게 읽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혹시 싶을 물으면 또 대답을 해요. 책은 어릴 적부터 많이 읽기 시작하면 독서력이 생기잖아요. 책을 읽는 힘이 생긴다고. 힘이 생기면 2줄잡이로 읽다가 섭줄잡이로 했다가 넉줄잡이로 했다가 페이지 단위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2줄짜리, 섭줄짜리, 5줄짜리 가기 시작하면은 크로스, 왼쪽, 오른쪽 모서리에서 왼쪽으로, 왼쪽 모서리에서 요리하면 싹싹 넘어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개 보통 책이 26행 내지 27행 정도 되는 책들 있잖아요. 그 책들을 대개 읽는데 3초 걸려요. 조금 느리면 7초. 착 넘어갑니다. 독서력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상스러울 수 없는 그 다음에 또 책이 뭐냐면은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말하지. 눈빛이 지배를 철한다. 눈빛 안광이 지배를 요게 또 책이 붙어있어. 이게 X선 표시가 쫙 읽어버려요. 그 실제로 중국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면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실제 터득이 돼요. 저도 좀 평생을 읽었다 보니까 꽤 빨리 읽는 편인데, 근데 이 독서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력에다 좋은 머리에다 독서력이 붙으니까 10살이 되기 전에 보통 남자들이 한 3번이나 4번 태어나는 걸 아버지 그 있는 서가 이렇게 다 읽어요. 몇 놓고 올라서서 이래가지고 내가 와서 책이 조그마한 게 두꺼운 걸 읽고 이러면 옛날 한문책이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천재로 드러나버리죠. 그래서 7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11살 때까지 시를 씁니다. 시를 쓰는데 이 책 안에 보면 학발시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9살에서 10살 사이에 쓴 걸로 보고 있는데 그 학발시라는 시가 어떤 시냐면 요즘 얘기를 하면 사회참여시입니다. 아주 독특해요. 대개 이제 어떤 그 전통시대 시를 잘 썼다는 여성들의 시를 보면 시의 주제는 대개 다 님, 자연 풍각, 사랑, 이별, 친정 부모, 그리움. 그 다음에 사임당이 주로 이제 그 꽃과 이 과일들을 많이 그렸잖아요. 이 양반은 주로 호랑이를 그려요.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시의 주제도 이 사회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비극에 대해서. 그러면 학발시라는 건 뭐냐면
이웃집에 사는 한 할머니 아들이 외동아들인데 할머니는 연세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서 늦게 그냥 아들을 두었던가 봐요. 어쨌든 그랬는데 그 외동아들인데 아들이 군대를 끌려가요. 끌려갔는데 군대를 끌려가고 나서부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을 조회하고 누구든 뭐 투선한다. 그건 옛날에는 그거 아니야. 가면 그건 끝이에요.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외동아들 하나 있는 걸 끌려 나갔었던 건데 어디로 갔는지 자식에 대한 궁금증이 나기 시작하면 어머니 머리는 구약 성경을 10권을 쓰고 남는 머리가 되거든요. 살아 돌아올 것인가?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그 불안감이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격절된 상태에서 자식의 걱정이 심해지면은 문에 문소리가 오 불면은 우리 아가 오는 거 문 열어보고 다음에 자다가도 그러면 때가 되면 올기라고 밥을 영업해놓는데 따신데 구들막이 묻어놨다가 안 오면 밥이 심해는 그걸 버리지 못하고 물에 씻어서 간장을 부숴 먹으면서 또 목이 안 넘어가 내 자식은 굶으면 살았는지 모르고 그 세월을 오래 가다 보니 할머니가 눈이 멀어져요. 많이 불어가요. 그 소문이 나니까 장대왕이 소녀가 그 집을 할머니를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날 밤에 당장 시를 씁니다. 그게 학발시인데 그때 지금 이제 시를 붓으로 학발시랑 초서체로 쓰거든요. 붓으로. 그 지금 남아가지고 그게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낫느냐 국보를 지정하는 게 낫느냐 그 이제 9살 때 쓴 그 초서체 붓글씨가. 근데 그 붓글씨를 놓고도 그 당대 명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글은 중화 대국에 있는 어떤 큰 개인이 쓰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그 아가 썼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우리 아가 썼다 그러니까 그 시절부터 그래 어떤 놀라운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 자체가 보면 왜 양반집 자식들은 군대를 안 가는데 왜 농사꾼의 자식만 군대 가니? 17구단지 법이 양반 자식은 군대를 안 가거든요. 안 갑니다. 그러면서 양반 자식은 군대를 간다고. 양반 자식은 상민의 자식, 상민이 농민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농민은 농사도 지어야 하고 끊임없이 세금도 내야 되고 양반은 세금도 안 내거든요. 세금 전혀 없어요. 면세예요. 그냥 일만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다 떠받들이 주니까 떠받들이 주고 지가 작아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끊임없는 전쟁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양반들 자식들은 한 명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사 지어서 세금 내고 도로 내고 성 쌓고 강둑 쌓고 또 큰 궁궐 짓는다고 또 경상도 전라도 올라가서 한 달씩 동원돼서 전부 다 나라를 떠받던 게 농민들이거든요. 양반들은 이거 뒷집만 좀 해야 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할머니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군대 갔다 끌려갔다는 건 아니지. 그런데 그 자식이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할머니가 병이 들어서 죽고 간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병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웃집에 그 유명한 선비 따님이 오셨다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 9살이면 가소나 몽댕이가 달랑달랑 갔는데 아이고 선상님 때 그 서장 오셨으면 일어서는 데가 엎어지고 일어서는 데가 엎어지고 그 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경이 그 상황이 어땠겠어요? 그래 그걸 보고 돌아와서 사회의 제도와 정치 모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시입니다. 근본부터 달라요. 제가 달리 열고 오해하지만 사인당은 꿈도 꿀 수 없는 시죠. 감히 그 다음에 사인당 선생님 어느 누구도 여인이 그런 사회 참여시를 불평하는 시를 쓸 수는 없어요. 왜? 이미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많은 독서를 통해서 머리는 커져 있습니다. 옳지 못하다. 근데 그것은 이중이잖아요. 내가 여자라고 하는 차별, 양반 자식이지만은 차별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별이 100% 깨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이웃집에 가서 보니까 평민이라는 차별, 그 두 개의 차별이 모여서 폭발하는 것이야. 그래서 제가 이 시를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거기 있다고 막 눈물이 바다라고요. 그럼 내가 눈구녕을 팍 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값싼 눈물로 우나. 근데 그러고 나도 울고. 근데 그에 우는 여성들을 보고 내가 마땅히 그래 잘 울어라 그러지 못하고 괜히 심술이 나니까 눈을 팍 쑤시려고 그러고 나도 울지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그림과 글씨와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너무나 무서운 재능을 보입니다. 그다음 특히 학발시의 그 시를 초서를 쓰고 나서 그 초서를 글씨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아버지가 큰일 나겠다. 아이 죽이겠다. 그래서 아버지는 감추고 싶은데 감추어지질 않아요. 아버지 능력이고 아버지 능력이 벗어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냐면 얘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봐라. 말하고 싶은데 얘기에 가면 얘기라는 책 안에 가면 얘기라는 책 안에 가면 여성들이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는 말을 못하시고 왜냐하면 차마 내 자식한테 그 소리 이거 읽어봐라 소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추정된다는 아버지가 그 서가에서 얘기를 이렇게 보이는 데짜리 또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12살 때 읽었어요. 읽었는데 내칙편, 얘기 내칙편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니까 아마 여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을 살아야 되는 다이어리가 쫙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부모를 모실 때 시부모의 연세별로 계절별로 어떤 음식을 드려야 된다. 또 이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다시 말해 노예의 길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말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데 숨이 막히면 내가 봐도 근데 그걸 실제로 수백 년간 우리들 어머니 할머니들 하시고 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보면 당장 인생을 때려치우려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여자로서의 숙명을 받아들이고 살았던 그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엄청난 것을 다 치루어냈다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다른 하느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이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조금씩. 절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의 어머니들이 이 역사 속에 묻어놨던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가 이 화석이 되었다가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가서 기회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게 은혜라는 물건인데 내칙편을 읽으니까 다른 건 다 뭐 음식하는 거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자는 글자를 너무 많이 알아서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책을 읽어서도 안 되고 그 다음 말을 너무 잘해도 안 되고 그 다음 춤을 춘다거나 하는 이런 예능 같은 거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먼저 나를 낳고 길러주신 친정 아버지와 친정 남자 형제들을 눈을 뽑아버리게 되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과 시댁의 남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여자가 똑똑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어서 얘기라는 데서 대대대라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대대에 들어가면 여자가 해서는 안 될 것 금기사항이 쫙 나옵니다. 절대로 글자를 배우면 안 돼요. 배우더라도 표를 내면 안 돼요. 표를 내면은 남편과 자식들의 앞길을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서지 마라. 어디 가수나가 금방지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점점점 전해져서 요즘은 그런 애기는 없지만은
우리 또래 되는 60 넘어 되는 그 내랑 같이 국민학에 되던 그런 여자 동무들 같은 경우 보면 아버지들 보면요, 가수나가 오대로 국민학교 돌아다니게 시집 가서 콩나물 값 안 속이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수나가 너무 나이 되면 남자를 병신면 되는 거야. 그거이 진짜인 줄 알고 아버지들이 떠들었다고요. 떠들었다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 재앙이에요. 근데 이거를 확신을 하고 살았다고. 500년간 우리나라 쪽 사람들. 근데 내가 볼 때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러진 않았을 건데 말을 못했을 거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 꼭 말을 해야 되는데 남은 눈치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형성이 안 되고 개별적인 똑똑한 놈들만 있어지 집단 지성이 형성이 안 되니까 민족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때 각계접점만 할 뿐이지 나서서 탁 치면 내 남자는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집단 지성을 이끌 만한 스승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는 어른이 없다, 어른이 없는데 요즘 어른이 나오면 아이들이 안 나간다고? 아니, 아이들이 집단 지성의 아름다움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집단 지성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학교가 이루어져야 되지. 집단 지성이고 개별적으로 똑똑한 사람 중심으로 나오면은 잘 가르치는 것은 기술은 학원 선생님이 훨씬 낫지. 그럼 국가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교육 제도보다 개별적인 사업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 학원 선생님이 더 잘한다면 여기서 존경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식을 돈으로 사고 파는 사회에 와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돈을 잘 벌이고 어머니가 수완이 좋으면 좀 더 돈을 여유 있게 내서 좋은 데 배우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인간이 100만 명이면은 100만 가지 기술이 나와버려요. 배우고 가르치는 기술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집단 지성을 만드는 데는 전혀 쓰지 못한다. 제가 출세하고 먹고 사는 데는 쓰는데, 그런데 사회라는 것은 내가 반대하더라도 소셜이라는 것은 여럿이 모여서 함께 가야 되는 근본이 있다고요. 그 함께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 공동체의 원리 안에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똑똑한 내가 잘 배웠던 그거 하나만 들고 나오니까 사회가 융합을 못해요. 조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 있는 귀신단지 그거 많이 가해도 소통 그건 아니에요. 옳시다. 마음이 열려야 소통입니다. 그때 그 귀신상담 믿지 마. 자,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성장을 해서 19세에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혼인을 누가 했냐? 석계 아까 20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전처가 있었고 전처가 23살에 병이 들어 죽었고 남매를 남겨놓은 한 기혼남이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지, 그죠? 결혼을 했는데 이시명의 아버지는 혼합 이함이라고 하는 지금 경상북도 영덕, 토항, 그 다음 영해 이를 아우르는 지역이에요. 안동에서 200리죠. 한 40km 됩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지성인이면서 요즘 말로는 전형적인 반체제 인사입니다. 왜 노자 장가 사상했습니까? 반체제 인사고 재산은 약 1만석. 1만석이니까 옛날에 경상도 하면 경상남도 북도가 안 나눠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관찰사가 전국에서 제일 힘이 셌던 이유가 가장 넓은 땅에 가장 물산이 많이 나는 지역에 도지사를 했으니 관찰사가 그 시절에 그 경상도에서 열손 안에 드는 부잣집이에요. 그러니까 출교에서는 아버지는 아주 청빈했던 분인데 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신 거예요. 갔는데 이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문학 이함 선생님이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 두 분이 이제 요 석계 20명의 사형제인데 위에 큰 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과거 시험 보러
갔다 돌아오시다 길에서 객사를 해요. 객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맞동서가 남편의 3년상을 입고 있다. 남편이 3년상을 입고 있는데 2년을 지나고 나머지가 1년이 남아있는 상태가. 둘째 동서는 이 둘째 동서인데 동서는 3년상 중에서 1년을 보내고 나머지가 2년을 남아있었어요. 빈소가 2개가 있는 거죠. 있는데 맞동서 상태가 어떠냐면 남편 3년상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날이나 끝나고 나서 적어도 한 달 안 넘겨서 죽도록 목숨을 조절하고 단식을 해가지고 그게 그 당시의 제대로 된 사대부 가문 여자들의 법도였어요. 여러분도 따라하지 마. 근데 그렇게 2년간 단식을 했기 때문에 모양만 사람이지 이미 걷거나 이리지는 못해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동서는 또 하는 1년을 보냈는데 말은 하는데 사람 체질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네 번째 막내 시동생이죠. 시동생 장가는 갔어요. 갔는데 동서가 창원 황신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맨날 둘이서 알콩달콩만 해요. 그래서 한 집에 다 살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 시간이 되면은 그 지금 경북 영양에 이제 가면 문화마을이라 그러면 두들마을이라는 데가 이제 이 장대한 선생 그 기념 공원이 있어지고 지금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제일 지었어요. 근데 그거 가서 보시면 이분의 다 풀도 볼 수 있는데 말고 이제 이 양반은 이시명에서 셋째 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의 이제 후손들은 충혈당이라고 지금 그건 그 집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이 집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집안에 만권당이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던 집이에요. 근데 이항 선생이 살았을 때 책 만권을 모아놓았던 집. 개인 도서관이 있던 집이에요.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어 아직도. 야, 여러분 삼보 컴퓨터 알지? 삼보 컴퓨터 회장이 누구였던 것 같습니까? 요 앞에 숙명여대 재단 이사장 했었던 요 앞에 작년에 이제 서울공대 선생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제 요 서기 20명의 본가의 종손이에요. 근데 재력들이 대단히 많은 분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리 큰 집이다 보니까 그 보세요. 사형제가 결혼해 살고 재산은 난석이나 되고 그러면은 따르는 집안의 노비가 100명 정도 돼요. 노비 중에서는 침선, 바느질하는 노비가 있고 반찬하는 노비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내근 노비 중에서 마름짓을 하는 이제 많은 소작을 둬야 되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외근 노비라 해서 산에 이제 수백만 평 되는 산을 관리해서 나무를 뗄감을 해가오는 사람, 버섯을 따가오는 사람, 도토리를 따가오는 사람. 그 다음에 외근 노비가 있는 노비만 해도 한 500~600명 데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집에 매듭이 된다는 것은 살인마예요. 보통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자, 어쨌든 그랬는데 문학 이항 선생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어떤 거냐면 이거 참 시간이 너무 잘 갔네.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토지는 땅말입니다. 땅, 논발이지. 토지는 우리말로 하면은 공유 개념이니까 이것은 땅은 인자가 없다. 원래 주인이라는 건 없다.
그러면 지금 내 앞으로 등기해서 가지고 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관리하는 사람이다. 절대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곡식, 여기서 토지에서 나는 곡식은 어떻게 되는가? 곡식은 자연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자연이 주인이라는 거죠. 비가 와야 자라잖아요. 햇빛이 나야 자라잖아. 바람이 불어야 자라잖아. 나비가 와야 인공수정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은 단지 자연이 주신 이것을 관리할 능력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땅에서 나는 이 곡식은 어떻게 자연이 필요한 사람이 나누어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많은 땅을 가져다는 것은 많은 땅을 가지고 곡식을 싸재놓고 혼자 먹는 게 아니고 필요한 사람이 좀 찾아다니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책임이다. 의무고 책임이다. 참 묘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수리부작한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글인데 수리부작 이건 뭐냐? 내 필요한 대로 내 마음대로 옛날 것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수리부작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옛날 거 요것은 내한테 안 맞는 거 버리고 요것은 내한테 좋으니까 또 적당히 바꿔서 쓰고 그러면 나중에 내 자식이 내가 죽기도 전에 애비가 죽기도 전에 아비가 하던 제도와 아비가 하던 생각 전부 지식대로 다 바꿔버리면은 점점점 지 욕심 중심으로 인간이 가게 되니까 나중에 다 망해버린다. 논어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온존하는데 그대로 따르되 두고 따르되 온고지신하라. 무조건 맹종하지 말고 옛것을 편밀히 살펴서 이것을 옛날 사람이 왜 두었겠느냐, 이 법을 왜, 이 제도를 왜 두었겠느냐, 이렇게 했구나. 그런다면 맡기는 지금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다. 어떤 부분이,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손질해가지고 형체는 그대로 두고 바꿔서 쓰면 그게 정보가 자꾸 쌓여주니까 후대에 가면 갈수록 더 완전한 제도가 됩니다. 이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법을 제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법을 그때마다 자꾸 앞에 있던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면 그 다음 번에 또 새로 또 만들잖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전통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허백년 선생이 이제 저한테 제가 60년대 그분 댁에 가서 차를 얻어 마시고 제가 차인이 됐는데 어제 허백년 선생의 문집에 나오는 그분 전통에 대한 해설이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전통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내가 20대 때 그림을 그렸더니 중국의 대치 선생 그림을 잘도 흉내냈네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산수화를 그리는데 남종화의 뿌리가 있으니까 중국 대치 선생이 이제 남종화의 원조니까 아이 어제 선생은 나름대로 잘 했는데 대치의 흉내를 참도 잘 냈네 이래 30, 40대 때 그러니까 소치의 흉내를 냈다 그러더래요. 근데 50이 넘으니까 오 그림 잘 그렸네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반복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내가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조금씩 묻어나는 거예요. 전통은 그런 겁니다. 그냥 자꾸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맹종하는 거예요. 전통은 혼신을 기울여서 그걸 보고 배우고 공부해 가면서 자기화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옛날과 지금이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강물이 돼서 흘러가는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